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신종 만력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혹시 북경 그 3박 4일 그 패키지 여행을 한번 가보셨나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29만 5천 원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24만 5천 원 할 때도 있고 그게 최저가 이렇게 그리고 그게 이제 성수기에는 한 100만 원 막 이렇게 이상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런 거를 한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벌써 한 10몇 년 됐나? 20년 됐나? 뭐 모르겠는데. 그때 스님들하고 그걸 짜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그랬더니 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호텔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싼 걸로 가서 저는 안 샀는데 저랑 같이 간 스님이 이상한 한약을 사더라. 얼마 안 주고 갔는데 100만 원짜리 한약을 사더라. 이런 나도 불가사의한 일을 봤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 명 13능을 가거든요. 거기 코스에 다 정해져 있어요. 명 13능을 가는데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들이 13명이 그 능에 이렇게 북경에서 얼마 안 멉니다. 그 코스를 가면 다 거기를 갑니다. 근데 사실 그 13개의 능은 그냥 이렇게 있다더라 하는 거고 실제로 보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저 만력제 무덤을 갑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게 2년 동안 국고를 자기 무덤에다 박았다는 거예요. 지하 한 60m에다가 박아가지고 엄청난 무덤을 만들었죠. 그리고 뭐 벽돌을 찹쌀풀로 붙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때 이제 홍위병 때 그거를 이제 털어버리는데 털어서 이제 뭐 뼈도 다 흩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장이 나요. 그런데 몰라요. 저는 뭐 2년 동안의 국고를 넣어서 그 정도밖에 못 만드나 싶은 생각도 들고. 대단하긴 대단해.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대단한데 그렇게까지 몰라. 우리가 요즘은 너무 좋은 걸 많이 봐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만력제 신종인데 만력제인데 이렇게 보면 저분이 지난 시간에 제가 꿈 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정유재란이 터진 거예요. 임진왜란이 1차로 땅 터지고 그 다음에 소강 상태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전쟁 끝나기 한 해 전에 정유재란이 터집니다. 그러니까는 1997년에 20만을 보내주는데 꿈에 관우가 나왔대. 야, 이거 진기하지 않아? 꿈에 관우가 나서 형님이라고 한다고. 형님이라고. 형님, 장비 동생이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데 형님이 안 도와주시면 되겠습니까? 장비가 선조야. 장비가 선조라니까, 전생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유미가 만력제야. 그 다음에 관우가 있는 거고 장비가 선조야.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약간 암군 중에서 암군이거든. 이게 반편익관인데 그다음에 이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죽인 것만 해도 황실 안에서 한 1000명을 죽였다 하니까 심심하면 사람을 죽여. 심심하면 사람. 우리나라에서 가장 왕궁에서 많이 죽였던 사람이 사도세자예요. 100명 이상입니다. 몇 명을 죽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명 이상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하니까 결국 아버지가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슬픈 사연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입장도 저는 이해는 가요. 아버지 입장도 이해는 가.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거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나서 얼마나 계속 후회가 남았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세자 생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손자한테 왕위를 주는 걸로 끝이 나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 영조와 정조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질곡들이 있는데 100명 죽이는 것도 그 연쇄살인마도 그런 놈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1000명을 죽였다 하니까 이건 뭐 저 정도 되면 왜 신하들이 반란을 안 일으키는지를 모르겠어요. 저게 법으로 죽이는 거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거기를 안 건드리면 돼. 어떻게 하면 죽는다더라. 이게 있으면 되는데 랜덤으로 막 이렇게 죽이잖아요. 기분 나쁠 때.
그러면 뒤집습니다. 왜? 어떻게 내가 걸릴지 모르거든. 이게 불특정 다수를 한 퍽치기 사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험해.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런데도 저게 반란이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하를 안 만나. 신하를 안 만나.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죽이는 거야. 근데 그 짓 잘못했다가 죽은 우리나라 임금도 있지. 공민왕. 그게 자제위한테 죽거든. 그러니까 자기 호위무사 보디가드들한테 죽거든. 그런 식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아. 이게 천하의 암군인데 좀 이게 떨어지는 왕인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 우리나라 선조가 우리나라 전체 왕 중에 가장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폭군은 연산군이면 암군은 우리나라는 거의 선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뭐 고구려 때 누가 있었는지 뭐 저 옛날 그 기록에 불분명한 사람 중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람들 중에는 선조가 탑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삼국지의 저 영웅들이 나쁜 짓을 진짜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과부를 저렇게 만든가 보다. 근데 저 꿈을 꾸고 20만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믿었던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이게 지금 뭐 말이냐? 이런 딱 생각밖에 안 들거든?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을 파병했다가 결국 뭐 저 정도를 보내면 나라가 가뜩이나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저 정도를 보냈으면 망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몇십만 갖다 박으면 저거 뭐 대책 없죠. 대책 없어.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임진왜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파업입니다. 죽을 때까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7년 전쟁 끝나고 나서 다시 또 한 22년 동안 파업. 도장 안 찍어. 저렇게 길게 파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유지됐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 뒤로도 몇십 년 동안 한 40여 년을 갔다는 것도 참 진기한 일이에요. 진기한 일. 그렇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런 반란이 일어나면 왕양명이 있어야 되는데 왕양명은 죽었죠. 없죠. 왕양명은 없죠. 왕양명 같은 사람이 있으면 계속 두드려 패면서 처리를 했겠죠. 없죠. 그래서 또 섬서성에 기근이 들었대요. 이제 기근이 들면 물류를 유통시켜 가지고 뭘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다른 쪽에 남는 쪽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도장을 안 찍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가 다 굶어 죽고 있으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손 빨고 죽을까 안 그러면 한번 뒤집어 볼까. 진승과 오광의 난 예전에 그 진나라 때 진시황한테 처음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진승과 오광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해라. 거기 가서 너네가 군대 역할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 날짜에 못 맞춰갔지. 홍수가 나가지고 길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날짜를 지나쳐서 가면 그때는 진나라 법에 의해서 죽음입니다. 그냥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가도 죽고 안 가도 죽으니까 그러면 그냥 반란이라도 일으켜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똑같아요. 굶어 죽느니 그냥 한번 치고라도 나가보자.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섬서성이 어디냐면 장안 낙양 지역이 섬서성입니다. 서면의 서쪽에 따라서 섬서성, 장안 낙양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13팀이 반란군이 나왔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정부군한테 깨지는 것도 있고 서로 연합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짱을 먹는 게 이자성이에요. 이자성의 농민 반란.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이자성 못 들어보셨어요? 이자성은 역사에서는 사실은 별 볼 일이 없었지만 사실 현대 중국에서 가장 띄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농민 혁명이야. 그게 공산주의하고 상당히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자성을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밉니다. 그래서 가보면 동상들도 많이 있고 석상도 있고 막 이래요. 그게 이자성. 이자성.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학 농민운동 같은 거죠. 동학 농민운동 같은 거. 그래서 전봉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성이 난을 일으키고 한 10년 정도 뭐 이렇게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서성 쪽을 다 먹고 장안에다가 이제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걸 세우게 되는 거죠. 나라를 대순이라고 해서 나라를 세우게 돼요. 장안을 수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북경이 수도니까 그 당시에 명나라 수도니까 그래서 북경 쪽으로 지금 자금성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쭉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야, 근데 대진운이 안 좋았다 진짜. 대진운만 좋았으면 이자성이 황제를 하는데 이게 역사라는 게 진짜 이게 희한한 거예요. 다 이겼어. 군대가 20만이나 있고 저쪽은 그냥 종이 호랑이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만리장성 밖에 만주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주족이. 그게 이제 청나라, 후금. 처음에는 금나라라고 했다가 이제 후금. 예전에 그 북송 시대 때 금나라 그거를 이어서 한다라 해서 만주족의 후금. 이렇게 그렇게 해서 후금의 청태조 누르하치. 그 다음에 홍타이지 압니까? 황태극. 이 우리나라 사람도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사람입니다. 홍타이지 밑에 그 유명한 용골태가 있죠. 용골태 정도 나오면 들어봐야 됩니다. 삼전도의 치욕, 남한산성 영화, 남한산성. 거기서 선조가 그냥 쭉 밟히는 거죠. 병자호란. 임진왜란 다음에 병자호란. 청나라 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저 중국 들어갈 테니까 우리 형제로 잘 이렇게 좀 해보자. 뒷배를 뒤에서 얘네가 치면 피곤하니까 양쪽에 아무리 강력해도 양쪽에 전선을 만드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양쪽에 전선 만들어서 이긴 거는 몽고밖에 없습니다. 몽고는 서쪽에 동유럽도 쭉 밀고 그다음에 중국도 밀고 이런 건 몽고나 가능한 거지. 이렇게 멀티로다가 전쟁을 벌이면 안 돼요. 이렇게 동시에 막 두 군데 세 군데 전쟁 벌이면 이게 제국도 안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너네 좀 조용히 있으면 우리가 중국 좀 이렇게 가볼게 이랬다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만력제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제조지은혜 나라를 부활시켜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이놈의 새끼들 무슨 오랑캐놈의 새끼가 말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혈족으로 보면 우리랑 오히려 비슷해. 우리는 한족하고 비슷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잠깐 가기 전에 너네부터 털어줄게 하면서 내려와서 이렇게 후다닥 턴 게 병자호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때가 이 홍타이지 때예요. 그래서 1635년 몽고가 그때도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몽고 쪽 먼저 정리하고, 그러니까 주변 쪽 정리하고 중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청나라라고 하는 국호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고, 만리장성 여기 있으면 안 되네. 좀 더 위에 있어야 되네.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겠죠. 만주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쪽 끝을 지키는 게 산해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해관. 그 관문을 지키는 게 오삼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삼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유명한. 참, 저 오삼계 진짜 비열한 사람이에요. 오삼계가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는 국가가 작동을 하면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막으면 근데 오삼계도 약간 번뇌가 있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근데 실제로 명나라가 안에서 이자성의 농민군에 의해서 끝나버렸어. 그리고 맨 마지막 황제가 숭정제가 경산공원에서 죽거든요. 숭정제가 경산공원에서, 경산 어딘지 아십니까? 자금성 맨 뒤에 보면 그 가산 만들어놨어요. 그 해자 같은 걸 판 흙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관광객들 가면 언제나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자금성이 이렇게 쫙 나와. 그게 경산공원이거든요. 자금성 맨 뒤쪽에 거기까지 쭉 걸어가잖아. 자금성을 이렇게 보고 쭉 순서대로 쭉 보면서 거기 가잖아. 쌀 때 가면 더럽게 덥거나 더럽게 추워. 그래서 약간 비싸더라도 좋은 계절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좋은 계절은 단점이 있어요. 계절적으로는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진 찍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몰라, 뭐 나름이에요. 거기서 나무에 목매서 죽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경산공원에서 죽는데, 이 숭정제도 이때는 벌써 제위는 제법 오래 했어요. 그런데도 이때는 아마 손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죽고 나서 아내는 벌써 이자성의 농민군대한테 다 장악을 당했고,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자, 오삼계 입장에서 청나라가 내려와. 청나라가 밖에서 들어와. 그때 오삼계가 청나라에 붙을 것이냐 이자성에게 붙을 것이냐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자성은 20만, 청나라는 그때 8기군 10만입니다. 8기군 10만. 8기군이 뭐냐면 8개 깃발로, 유목민들은 깃발을 들면 사람들이 쫙 모이거든요. 말 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깃발 부대가 8개가 있어. 8개가. 지금 저기 중국의 연경 쪽에 가면, 심양 쪽에 가면 그 8기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전시 같은 걸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깃발 들면 그 깃발부로 쫙 모이는 게 8개 부대가 있다. 그래서 8기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8기군 10만. 자, 10만에 청나라에 붙을까? 안 그러면 20만에 농민군에 붙을까? 오삼계의 군대는 3만입니다. 굉장히 이게 번뇌가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황제가 있었으면 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킨다는 것도 가능한데, 농민군이라는 건 뭐냐면요. 미안한 얘기인데 양아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귀족도 아니고 나보다 훨씬 신분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무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전방을 지키는 최전방의 정예부대를 가지고 있는 장군이고, 저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밀란 일으켜가지고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고주 유방 같은 사람을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건 훨씬 역사가 뒤에서 본 거고, 그 당시에는 양아치입니다. 야, 저 사람을 내가 모셔야 되나? 그렇다고 이민족 오랑캐하고 내가 타협을 해야 되나?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이자성이 또 약간 좀 문제가 있었대요. 이자성하고 갈등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전통적인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심하게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밑바닥에 있다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처박하고 관련되는 일도 있고 뭐 좀 복잡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삼계가 누구를 선택하냐면 청나라를 선택해요. 그래서 막으라고 군대를 줬더니 문을 따줍니다. 문을 따줍니다. 그때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는 왕조를 뒤집어 엎었지만, 명나라를 뒤집어 엎었지만 뭐라고 명분을 세우냐면 명나라 황제의 원한을 갚아준다라는 게 명분이에요. 대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자금성도 안 없애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통 왕조가 바뀌면 수도를 천도하거나 아니면 그 성에서 안 살아요. 새로 만들지. 그러니까 원나라도 대도가 수도고, 대도는 지금 북경의 좀 옆쪽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명나라가 들어서고, 명나라는 남경으로 수도를 정했었고, 남경에서 다시 3대 영락제가 북경으로 천도했을 때도 옆으로 만들지 그 자리로 그대로 안 옵니다. 물론 뭐 파괴된 것도 많겠지만, 전 왕조의 사람들을 내가 죽였는데 거기 들어가 산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그게 요즘 생각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옛날 같으면 거기에 막 귀신들이 막 덕지덕지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나에게 안갚음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하나 지으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내가 짓는 것도 아니고, 야, 이러면 짓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 사는 건 뭐냐면, 이자성이 이미 끝내놨기 때문에, 명나라를 끝내놨기 때문에 우리는 명나라의 원한을 갚아주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명나라를 깨는 건 우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의 권위를 받아가려고 합니다. 청나라는. 그래서 그냥 그 자금성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금성을 그대로 쓰고 명분이 좋죠. 그래서 10만으로 그 당시 중국 전체 인구를 한 8천만 봅니다. 강희 걸륭제 때 한 3억 정도로 늘어나는데 한 8천만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8천만을 10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성은 어떻게 20만인데 오삼계하고 합쳐봐야 13만인데, 저쪽은 8기군 10만, 그 다음에 오삼계 3만 해도 13만밖에 안 되는데 이자성은 어떻게 20만인데도 집니까? 당연히 지지. 그건 농민군이고 이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이자성 쪽이 50만이어도 저는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몽골을 우리가 맞잖아. 유목의 기마병은 일반 농민군이 아니고 일반 중국의 그런 군대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어요. 역사적으로
금나라 남송하고 부딪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그런 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농민군이면 이게 급조된 군대거든요. 그래서 기세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계속해서 전투를 해오던 저런 정규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것도 정규 기마병이고 쟤네는 벌써 몽고도 한번 깼고 지금 몽고도 깬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자성이 끝나죠. 그래서 이자성의 난은 30년에서 40년까지인데 실제로 이자성이 산 거는 더 살죠. 45년까지. 왜?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는 뒤집어 엎었고 자기네도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후금의 누르하치, 그 다음에 홍타즈, 황태국,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오삼계는 3만, 그리고 순치제, 순치제 때 이제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순치제 섭정이 도르곤이라고 저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모든 왕조의 초반은 다 성공한 왕조의 초반은 다 괜찮아. 그렇게 해서 끌어들였다는 거고 이제 순치제하고 그 순치제 아들 3대가 순치제, 순치제 그러니까 누르하치, 그 다음에 황태국, 그 다음에 순치제, 그 다음에 이제 강희제, 천고일제. 너무 멋있잖아. 내가 전에도 그렇게 멋있다고 얘기했잖아. 1000년에 한 번 나오는 황제. 야, 참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 불교랑 관련된 건 순치제. 그리고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유교나 불교는 이제 라마교 쪽을 오히려 밀어주게 되고 그거는 외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민족 지배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불교라도 한족 불교보다는 티베트 불교 같은 약간 이민족적인 것들, 그리고 유목 문화가 저게 주술성이 강해요. 그래서 주술에 대해서 현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티베트 불교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하죠. 선불교나 이런 거는 상당히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신통이나 이런 것들도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러는데 저거는 뭐 주술성으로 어떻게 하면 뭐가 된다는 둥, 뭐 전생이 어떻다는 둥, 맨날 이런 얘기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목 문화에서는 약간 혹합니다. 저런 분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말 타는 분들이.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융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교 쪽에서는 양명학, 주자학이 다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걸 진흥하지는 않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한족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구심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대신에 뭘 주냐면 학자들한테 기가 막힌 걸 줍니다. 개껌을 하나 물려줍니다. 개껌. 개가 이빨이 날카로워도 필요가 없어. 개껌 하나를 주면 개가 그 이빨로 그 개껌을 계속 씹어. 그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증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증학. 옛날에는 어땠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실제로 그게 원판이냐? 불교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말고 대승불교는 나중에 약간 변형된 것 같고 차라리 초기불교는 어떠냐? 초기불교가 답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왜? 이미 너무 연대가 오래돼가지고 그 원본 자료가 대부분 유실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흔들려 있는 자료야. 흔들려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에 원형을 추구할 수 있느냐? 이게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10년을 갖다 박아도 몇 개 찾을까 말까? 그리고 이거를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런 거를 진흥을 하죠. 학자들이 또 그런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구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 진이 빠져가지고 정치 비판을 못해. 정치 비판을 못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야 공부를 똑바로 해. 그게 그 해석이 그게 맞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유교 경전도 다 폭파됩니다. 이게 고증학. 그리고 그런 영향을 나중에 받아서 우리나라도 뭐 추사 김정일 같이 고증학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껌 같은 걸 하나 물려주고 그리고 순치제 이야기. 우리에게는 저 순치제 오대산으로 출가한 순치제 청나라 불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 자, 순치제 한번 볼게요. 이 순치제라고 하는 사람 좀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5살에 등극을 했어요. 저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왕조가 어린애들이 저렇게 왕이 됐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위험한 거지. 초창기 왕조에서 어린 사람이 등극을 하면 두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신하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숙부나 이런 사람들 단종 같이 되죠. 단종. 대충 이해가 되죠. 영락제도 때나 그런 거거든. 조카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결국 연왕이었던 영락제가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 도르곤이라는 사람이 섭정을 하는데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도르곤이 죽고 나서 14살에 이제 친정을 하는데 그때 순치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사랑했었던 여자가 있대. 이게 로맨스야. 그게 동학비야, 동학비. 현비라고 하는 이 동학 씨가 죽어요. 1660년에. 60년에 죽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생 환멸. 너무 영화 같은 거 아니야? 더 좋으면 사실은 불교를 다 공부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건데 그건 아니고. 근데 정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천연두로 죽었다고 나옵니다. 정사에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보냐면 출가했다라고 하는 게 왕이 출가했다라고 왕위를 버리고 출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모양이 안 좋아서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순치제가 이제 오대산으로 출가할 때 강희제한테 양위를 하거든요. 그때 황태자였었던 강희제한테 넘기는데 강희제가 그때 8살이에요. 8살인 애한테 넘기고 자기가 오대산에 갑니다. 그것 때문에 오대산으로 강희제가 나중에 3번인가 오죠. 아버지 보러 탁 또 오는 또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되게 재밌어. 근데 이 양반이 시를 써놓고 가다. 그게 순치황제 출가시. 순치황제 출가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흥왕하고 법흥왕이 출가했다라고 하는 게 삼국사기에 안 나와요. 근데 삼국유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왕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적기가 그랬기 때문에 안 적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치에도 상당히 유력합니다. 저게. 그리고 오대산에 이 오대산이 원래 불교적으로 발전한 산소성 오대산이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저게 뭐 숨어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파다하게 나와요. 근데 이 시 때문에 순치황제 출가시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든 거예요. 유일하게 책 보고 읽는 거죠. 이 순치황제 출가시가 굉장히 깁니다. 당신이 이 시를 하나를 딱 써놓고 탁 바람같이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너무 낭만적이고 멋있어. 너무. 근데 이 시도 굉장히 길어요. 오대산에 가면 이 시를 다 이렇게 벽에다가 막 적어놓고 이랬습니다. 적어놓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제일 괜찮은 부분만 쫙 해놓은 거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황금과 백옥이 귀하다고 하지만 최고의 존귀함은 출가해서 가사를 입는 것이다. 내가 황실에서 살아보니 이거는 5살의 황제니까 그랬을 거야. 5살의 황제 되니까 피곤하지. 이게 바닥에서 굴르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굉장히 좋은데 이런데 눈 뜰 때부터 나한테는 그런 게 지천이었어. 이러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우리는 이런 말을 보면 부럽지. 부럽지. 야, 내 가사랑 좀 바꾸자. 황제로 제위한 지 18년간 자유란 없었다. 잔혹한 전쟁은 언제 그칠 건가. 나는 이제 손을 털고 오대산으로 들어가니. 이거 멋있잖아. 10,000가지 근심거리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부처님 그 사촌 동생 중에서 발제 바드리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석가족의 그 당시에 라자 왕이었었어요. 왕이었었는데 아나율이 이렇게 살살 꼬드겼지. 야, 그거 너 편하냐? 재밌냐? 뭐 이런 식으로 사다가 너 그러다가 인생 훅 가면 그 다음을 어떻게 처리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출가하죠.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면서 야, 기쁘다. 기쁘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꼬발랐죠. 발제가 왕일 때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야, 너 이리 와봐라. 그래갖고 네가 왕일 때를 생각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왕으로 있을 때는 구중궁궐 속에서 많은 호위병들이 있어도 언제나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놓이지 않았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이랬었는데 실제로 저기 일본의 성들 가보면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닌자가 쳐들어올까 봐. 암살자 들어올까 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씩 불안했는데 지금은 나무 밑에서 이렇게 혼자 있어도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잃을 게 없다. 누가 나를 죽이겠느냐. 되게 재밌죠. 전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관중과 제황공의 얘기 볼 때, 야, 이거 무덤 썼다가 내 무덤 도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관중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체만 넣으면 도굴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진귀한 보물을 넣으면 아무리 막아도 언젠가는 도굴됩니다. 무덤이 파헤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하고 딱 맞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행복하고 자유롭다. 놓아버린 자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강희제가 3번이나 오대산을 가면서 아버지를 찾으러 갔지만 아버지가 강희제가 왔다라고 하면 안 만나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또 약간 이부적인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또 다음 사연들. 그런데 그까지만 하고 지금은 3번에 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초창기에 청나라가 이쪽을 다 장악한 거예요. 북쪽을 장악했는데 원나라도 남쪽을 다 장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남쪽에서 나중에 명나라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고, 반란군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고, 청나라 입장에서 이게 다 장악하기가 어려운 게 인구가 안 맞아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무력으로 군사들끼리 치고받고를 해서 예봉을 꺾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다 주둔시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인구가 우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쪽으로 들어올 때 자기에게 협조했었던 이 명나라 신하들을 왕으로 봉해줍니다. 그게 이제 3번이라 그래가지고 이 오삼계 또 나오잖아. 지금 오삼계이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이 오삼계 운남에다 보내줘요. 보이차 마시라고. 여기 산에간 지키던 사람을 일로 보냈어. 그러니까 이쪽 남쪽은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공신들을 도와줬었던 사람 중에서 이런 군벌들을 이 근처에다 놔두면 나중에 전애들이 뒤집었을 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으로다가 왕같이 해서 그냥 끊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오삼계, 그 다음에 상가의 정경충, 이 사람을 다 왕으로다가 봉해버립니다. 평서왕, 평남왕, 정남왕. 경정충은 원래는 경중명, 그 다음에 경계무, 경정충으로 이렇게 아들, 손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왕국같이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권도 주고 자치권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네는 이제 공도 있고 그 근처도 이제 다 너네가 다 좁혀가지고 안정시켜라. 우리가 다 가기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희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쟤네가 이제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근데 청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이런 애들이 밑에 있다는 게 약간 이렇게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저거를 좀 깨야겠는데 강희제 입장에서 당연하지. 그리고 쟤네도 대진운이 안 좋아. 이자성도 대진운이 안 좋았고, 왜 하필 또 만주족이 내려왔겠어. 이자성도 대진운이 안 좋았고, 오삼계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오삼계가, 그러니까 순치제가 잘못했네. 순치제가 출가만 안 했어도 저렇게 대진운이 안 좋은 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하필 상대는 천고일제네. 야, 1000년에 한 번 나오는 황제하고 붙었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겨? 차라리 월드컵에서 한국 팀이 독일을 이기는 게 쉽지. 이거 무슨 10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황제하고 붙어야 되는데 이게 게임이 돼요? 그래서 이쪽을 세력들을 좀 약화시키고, 자체적인 세력들을 좀 약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오삼계가 이게 안 되겠다. 결국은 나중에 밀리겠다 싶으니까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 세력 플러스 이쪽을 이렇게 찝짝찝짝 해가지고 같이, 그걸 3번의 난이라고 합니다. 3번의 난. 3번의 난. 그렇게 해서 뒤집어 엎었는데 결국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강희제한테 다 털렸죠. 다 털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기는 이거 뻔한 경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면 저것도 이제 갈라치기를 하거든요.
언제나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할 때도 그렇고 이민족이 그 원주민을 통제할 때도 다 비슷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얘네들이 한 팀이 아니고 세 팀이잖아, 세 팀. 그리고 이쪽을 두려워하는 쪽도 있고 얘네는 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너네는 보장을 해줄 테니까 야 오삼계랑 끊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너네 반란한 건 내가 무마시켜줄게. 범죄자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몇 명이 잡히고 서로 안 불고 있으면 야 네가 불면 네 거는 내가 좀 감해줄게. 야 너는 내가 최대한 빼줄게. 뭐 이런 딜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상가회나 저쪽에서 결국 이렇게 오삼계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나중에 역사는 언제나 똑같이 얘기하죠. 결국은 오삼계 끝내고 나머지도 순서일 뿐이지 결국은 다 똑같이 가요. 조금 시간을 덜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지 실제로는 뭐 이렇게. 그래서 3번의 날을 끝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완전히 청나라가 확립되는 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삼계라고 하는 사람은 청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했었던 사람인 동시에 청나라에 의해서 끝장이 난 사람. 그리고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오삼계가 산해관 지키던 사람인데 운남에 가보니까 운남에 오삼계가 있어. 처음에 나 잘 몰랐었거든요. 운남 쪽에 가니까. 그래서 야 운남하고 산해관 쪽하고 너무 먼데 왜 오삼계가 여기까지 와 있지?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역사를 보면 그렇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차와 함께 결국 생을 마감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청나라의 얘기 조금만 더 해서 중국 불교 끝내고 그 다음에 한국 불교와 관련된 부분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